안녕하세요. 북한 바로가기의 문동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군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도 국방의 의무가 있듯이 북한에도 국방의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국방의 의무, 군대는 남과 북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북한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는 인터넷 뉴스 데일리 NK의 박인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북한의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20살 남짓해서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 군대를 갑니다. 과연 북한의 경우에도 대한민국과 비슷한 시기에 군대를 가나요? 북한의 군대는 저희랑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북한은 징집이라고 하는 걸 초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모사업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징집 대상자를 초모사업 대상자 이렇게 부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인민보안부 또 우리 철도청에 해당하는 또 철도 분야 종사자들도 군으로 편제를 해서 같이 초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 14세가 되면 일단 그 초모사업 대상자의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고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만 16세 무렵부터 이제 입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입대하는 것은 그 해년도 출생자들이 이제 같은 연도에 다 동시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 우선 뭐 특수부대라든지 북한 당국이 중요시하는 부대 인원들을 먼저 선발한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제 보병들을 가장 나중에 선발 배치하게 됩니다. 만 15세부터 두 차례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제 신체 검사의 기준은 신장 150cm, 체중 48kg 이상 뭐 이런 기준이 오랫동안 적용이 되었는데요. 북한 청소년들의 발육 상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기준은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더 낮은 기준의 사람들까지 모두 현역으로 입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장이 142cm만 넘어도 체중이 43kg만 넘어도 현역으로 입대를 시킵니다. 군대 가면 키 큰다, 군대 가면 살찐다, 뭐 이런 이제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정도 수준이냐면 이제 북한에서 입대하는 만 16세, 우리나라의 만 16세의 평균 신장이 170cm입니다. 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평균 신장이고 거기는 이제 하한선이니까 그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발육 상태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낳고 있는 거죠. 신체 검사를 통과하더라도 대학에 입학하기로 이제 결정이 나거나 아니면 뭐 노동당에서 특별히 뽑아다 무슨 일을 시키겠다 이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또 부모의 출신 성분이 너무 안 좋아서 너는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사람들 또는 고아라든지 가정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 일부 면제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만 이제 면제가 되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군입대 면제됐다고 하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적으로 발전할 기회가 아예 없기 때문에 군입대 면제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데요. 최근 젊은이들은 군대를 가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모으겠다 이러는 젊은이들도 일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군사 복무 기간이 엄청 길어요. 몇 년이나 되나요? 남자가 10년, 아, 10년이요? 여자의 경우에는 7년입니다. 그러니까 10대 말에 군대를 가서 아저씨가 되어서 이제 청춘을 다 보내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운 좋게 군대에 들어가서 입당해서 대학까지 나왔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은 30이 넘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생의 황금기를 군대에서 다 보낸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부대에 따라서 한 10% 혹은 30%까지 여군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군은 운송, 통신, 또 의료 이런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거나 또 뭐 여성들의 어떤 그 군사 활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성들만 따로 뽑아서 고사포 부대 같은 거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3대 장군 중에 이제 김일성의 아내 김정일의 생모였던 김정숙, 네. 김정숙이 이제 뭐 항일의 여장군 이렇게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여자들도 좀
군대에서 활용을 해야겠다. 그런 취지로 여군 고사포 부대 이런 것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장교가 됐든 병사가 됐든 군대에서 사고를 치면 이제 제대 이후에 평생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병영 생활 중에 기본적으로 이제 지켜야 할 것으로 군무 생활 10대 준수 사항 이런 조항이 있는데요. 김정일이 직접 지시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이 10대 준수 사항을 어기게 되면 불명예 제대를 하기도 하고요. 또 불명예 제대가 아니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대 이후에 사회생활에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군인들은 휴가가 어떻게 되나요?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할까요? 일단 휴가가 저희 군장병들 같은 휴가가 없습니다. 북한군의 규정상으로는 1년에 한 15일 정도 정기휴가를 주는 것으로 문서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은 되고 있는데요. 실제 그런 휴가를 받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우리 통일부 조사에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뭐 표창을 받았다거나 부모님이 사망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별 휴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는 군부대도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당 간부인데 우리 부대에서 필요한 뭐 장비를 좀 가져오겠다. 이불을 가져오겠다. 아니면 뭐 내가 옥수수를 한 50톤 정도 싣고 오겠다. 이럴 경우에 또 휴가를 주기도 하고요. 또 군대에서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에서는 허약병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양실조에 걸린 병사가 있을 경우에 집에 가서 좀 요양 좀 하고 와라. 또 이런 휴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이제 책임을 못 지게 생겼으니까 이제 다시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인데, 이런 것은 사실은 편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1990년대 후반 식량난이 생기면서부터 관행적으로 각급 부대에서 이렇게 허약병 병사들을 집으로 일시 귀향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따라서 북한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휴가 이런 것들이 좀 먼 얘기죠. 그래서 통일부에서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이 만약 군인이었다면, 북한에서 군인이었다면 휴가를 몇 번 나왔냐? 응답자 한 10% 정도가 10년간 단 한 번 정도 나왔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 허약병 휴가가 됐든 아니면 뭔가 물자를 가져오겠다는 휴가가 됐든 아니면 정기 휴가가 됐던 휴가 자체를 10년간 가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탈북자들도 상당수였습니다. 북한에서도 혹시 좀 더 좋은 포지에 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백을 쓴다거나 아니면 뭔가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우리 군에서도 이제 그 평등하고 합리적인 이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도 징병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다 보완할 수 없는 그런 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비역들이 모이면 내가 뭐 군 생활을 더 힘들었다, 뭐 당신 그런 거는 뭐 편한 거였다, 뭐 심지어 이제 뭐 인터넷 용어로 뭐 꿀보직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북한도 있습니다. 북한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북한에서 편한 부대와 어려운 부대를 나누는 기준이 우리 군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비역들 중에서도 아주 일부가 보통 뭐 행정이나 그러니까 이제 땡볕에서 훈련 좀 덜 받고 육체적으로 좀 덜 고생하는 걸 편하다 이런 이제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좋은 부대와 나쁜 부대의 구별이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보급이 잘 나오는 부대가 좋은 부대예요. 뭐 휴가 같은 거야 어차피 뭐 기대도 안 하니까, 근무 조건 같은 거야 어차피 기대 안 하니까 일단 보급만이라도 법대로 나오면 좋은 부대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당에 입당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부대가 좋은 부대예요. 어차피 똑같이 10년 동안 고생을 하는데 누구는 노동당원이 되어서 뭐 대학 갈 자격도 주어지고 당 간부로 이제 뽑혀갈 기회도 주어지는데, 누구는 10년간 똑같이 일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협동농장 가서 농사 지어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보급과 입당 이것이 북한의 이제 좋은 부대 혹은 좀 상대적으로 나쁜 부대 이런 기준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또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10대들도 이른바 북한 사회에서는 이제 X세대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기성세대들이 가졌던 생각과는 다르게 보다 더 자유화되고 개인주의화되는 이런 추세를 겪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10대들도 덜 고생하는 부대, 그리고 다칠 확률이 적은 부대, 그리고 산간 오지에 주둔지를 갖는 것보다는 평양을 비롯해서 대도시의 인근에 주둔함으로써 군생활 중에 가끔이라도 이 사회바람을 맞을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좋은 부대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부대가 또 센 부대냐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북한 안에서도. 일단 뭐 제일 쳐주는 건 역시나 군사분 개선 방어를 담당하는 그런 쪽 이제 민경이라고 그러죠. 아무래도 이제 북한도 전방 근무를 했다 이러면 뭐 조금 알아주고 목에 힘주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있고요. 실리적으로 볼 때는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가장 각광받는 부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경 두만강, 압록강 여기를 이제 주둔지에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어쨌든 뭐 탈북을 하거나 밀수를 하거나 그러니까 현지 주민들에게 뇌물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10년 동안 그런 뇌물을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제대할 때 이제 뭐 장가미천 만든다. 또 이제 이런 소리가 퍼지면서 간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들을 뭐 국경경비대 이런 데로 빼려고 뇌물을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전방부대 근무는 너무 힘드니까 그런 데서 이제 빼서 평양 같은 후방부대 근무를 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90년대 후반에는 김정일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중앙당 간부급 이상들 자식들은 전부 다 전방부대 보내라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차피 이제 한철 그러다가 또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서 이 좋은 군부대, 편한 부대 이런 거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나는 힘든 군대를 나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목에 힘을 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뭐 특전여단이나 특수부대, 공수부대 이런 나온 사람들이 더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기도 하는데, 북한에도 이런 특수전 병력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특수전 병력에 대해서 혹은 거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징집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북한의 특수부대가 이제 규모나 각 개인 병사들의 전투력 뭐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우려가 되고 있죠. 그래서 특수전 병력만 보면은 뭐 웬만한 나라의 정규군 못지않은, 그거보다도 양질이 더 뛰어넘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복무기간이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부대에서 10년을 하고 나면 북한 당국이 하는 말처럼 뭐 일당백 전사가 진짜 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말이 북한군 특수 8군단 이게 이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죠. 뭐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에 자주 나옵니다. 그 영화 쉬리에 나왔던 북한 난파공작원, 뭐 이방희 뭐 이런 캐릭터들이 모두 8군단 소속이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8군단, 특수 8군단 이렇게 해가지고 특수부대를 이제 마치 우리의 특전사령부처럼 단일화된 유닛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이제 그 실체가 이제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름을 한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보 교도지도국. 경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 이제 신속하고 가볍게 움직인다 뭐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제 또 부대의 특수성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국자를 붙여가지고 경보지도국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북한이 이제 정규 군단의 8군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혼동될 수 있으니까 경보지도국, 뭐 경보교도지도국 뭐 이런 명칭을 부르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명칭을, 또 위장 명칭을 여러 가지로 또 사용하고 있다, 이런 첩보도 있습니다. 아무튼 북한의 그 특수전 병력, 특수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유사시에 배후에 침투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란, 또 뭐 폭파, 테러 이런 임무를 하는 곳, 비정규전을 벌이는 곳인데요. 아마 수십 개의 여단 규모를 갖춰져 있는 거 아니냐, 그 규모도 한 18만 명에서 20만 명을 헤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우리 국방부가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군 특수부대와 관련해서는 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당백의 전사들만 진짜 뽑는다는 설도 있고, 그런데 북한 인구도 뻔하고 그 인구 중에 30%가 군인인데 그 중에서 무려 18만 명이나 뽑으면 그럼 얼마나 정예화 되겠느냐. 그냥 좀 보통 현역 군인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 정도 수준 아니겠냐. 뭐 이렇게 분석하는 군사 전문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합의를 이루고 있는 선은 어쨌든 북한의 특수전 병력이 뭐 양이 많고 일단 규모가 크고 복무 기간이 길다는 그런 점이 있지만 어떤 개개 병사의 작전 능력, 작전 수행 능력이라든지 또 장비, 또 보급 능력을 봤을 때 우리 한국 육군의 특전사를 뛰어넘지는 못하지 않겠냐. 이게 이제 다수 군사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북한의 그런 특수전 병력이 우리의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군이 또 이 만만한 군대 아니거든요. 또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북한군 특수전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예비 전력이 550만이라고 합니다. 550만이면 거의 서울 인구의 절반 정도가 되는 전력이 예비 전력인데 이게 참 엄청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북한의 예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비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통상 정상적인 나라들의 예비군이라는 의미가 현역 복무를 마치고 현역 복무 기간에 경험이 있으니까 유사시에 이제 일자 징집이 된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북한은 현역 군인들이 제대한 사람들을 다시 징집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역 군인이 아닌 각계각층의 대상자들을 통해서 현역 군인들을 지원하거나 또 유사한 군사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드리면요. 노농 저기군. 우리 이제 예비군하고 제일 유사합니다. 그래서 현역으로 군대를 안 가거나 혹은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이 여기에 편제가 되는데, 노농 저기군이 한 570만 정도로 우리 국방부가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은 군대를 안 가지 않습니까? 이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사무원들, 그러니까 현역으로 안 간 사람도 20, 30대를 주축으로 해서 교도대라고 해서 노농 저기군보다는 좀 더 화기나 군사훈련 강도가 높은 그런 또 예비 전력을 두고 있는데 60만 명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중학생들로 구성되는 또 붉은 청년 근위대라고 하는 청소년 군사 조직이 있습니다. 이 규모가 또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현대사회에는 뭐 유엔의 그런 조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들한테 총 주지는 말자. 뭐 국익을 위해서 뭐 국익 따지다 보면 전쟁도 날 수 있고 분쟁도 날 수 있는데, 이 인간적으로 이 개명화된 시대에 미성년자들한테 총 주는 건 좀 인류 문명사회의 치우가 아니냐, 이제 이런 대략 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병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규범상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은 만 16세, 실제 북한은 만 17세가 넘어야 공민증을 줍니다. 또 공민증을 주기 이전부터 현역군인으로 차출을 하는 거죠. 또 현역군인으로 가기 전부터 붉은 청년 근위대라고 하는 군사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킵니다. 이것이 또 이제 북한 인권 문제, 또 체제 호전성이라고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김정은을 경호하는 뭐 경호부대가 있습니다. 뭐 호위사령부, 또 뭐 평양을 지키는 뭐 평양 방위사령부, 이런 이제 특수병정까지 합치고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철도 분야까지도 군사 편제로 넣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합치면 이제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뭐 700만, 800만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데 700만 정도로 봤을 때 북한 인구가 한 2,400만 되니까 30%가 군인 인생이에요. 엄청나네요. 네, 30%가 군 쪽에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 한 가정 안에 누군가는 지금 뭐 어떤 형태든 간에 군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1년에 한두 번씩 나가서 사격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아주 병영화된 군사 집단화된 그런 체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예비 전력이 770만 정도가 된다고 하면 또 이제 지도부와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바라봐서 제적으로 안 보는 게 맞는 건지 사실 이게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 북한의 군복을 입고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체적으로 대한민국 안보의 위협 세력이죠. 그래서 북한을 주적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북한 군과 북한의 어떤 예비 전력까지를 포함한 북한의 그런 군사력을 우리의 주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맞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충분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어떤 전력화된 인구가 북한 전체 인구의 한 30% 되는데 그것을 가족 단위까지 얘기를 한다면 사실 거의 모든 가정에 군인들 혹은 군사 조직에 가입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구별할 것이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군대 가는 게 아닌다는 겁니다. 또 자기들이 자발적이진 않지만 군대 가는 것을 수긍하고 좋아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770만이라고 하는 그런 물리력의 과연 몇 퍼센트가 대한민국의 안보의 실질적 위협인가? 이런 것도 좀 우리 국방부와 군사 전문가들이 좀 냉정하게 국민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민간인들, 일반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돕고 통일의 파트너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군복을 입고 있다고 하면 그들 손에 총이 쥐어져 있다고 하면 실제적 위협 세력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이 사람들은 위협 세력, 주적,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제 동포 이렇게만은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이제 군인이 되었다가 민간인이 되었다가 민간인이 되었다가 군인이 되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적 문제는 우리 군과 우리 정부가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보다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야만 현실적인 선택에서 정확한 인식 공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주적 문제는 과거 정부 때마다 이거다 저거다 말이 많아서 오히려 그런 것이 우리 국민들의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더욱 심한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할 젊은 세대, 청소년 세대들에게 이런 인식을 명확하게 우리 국가와 사회, 가정이, 학교가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이 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주적의 범주를 정확히 정해서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좀 설득력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역할이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북한의 군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북한의 군대는 10년,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간의 군 복무 생활을 하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혹은 가장 빛나는 시기가 20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20대를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북한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